안녕하세요. 글로벌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 전해드린 소식입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과연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잘 안 풀리고 있죠. 푸틴 대통령이 갑자기 젤렌스키와의 협상은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고요. 왜냐하면 젤렌스키가 정당성이 없으니까 투표를 안 거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어이가 없는 주장입니다. 왜 투표를 못했나요? 전쟁통이라서 못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2차 대전 이후에 사실 6.25보다도 더 큰 전쟁이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고요. 우리는 6.25 때도 투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하는 게 꼭 옳은 거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그런 푸틴의 목리,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도 내부적으로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전쟁은 계속 장기화되고, 트럼프 말대로 한 주에 7,000명씩 양쪽에 전사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륙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건이 꼬이고 꼬이면서 미국이요, 드디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유럽이 자금을 댔다고 하지만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판매한다는 건 러시아 본토를 제대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보면 러시아 본토로 날아간 게 우크라이나의 드론 정도였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렇게 쫄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에 드론이 날아가기도 했지만 몇 개의 드론만으로 전선을 바꿀 수 없고,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도 이 전쟁을 멈춰야겠다 생각할 리는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판매를 승인한 건요, 전쟁의 또 다른 국면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을 판매하면서 러시아는 이들 본토, 푸틴 너의 집 앞까지 우리가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건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서 더욱더 반발하고 오히려 공세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삼을 수도 있겠죠.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요,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규모는요, 8억 2,500만 달러, 약 1조 1,400억 원 규모인데요. 굉장히 많죠. 판매 품목은 사거리 연장 공격탄 미사일 3,350발과 관련 장비, 부품 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가 제공하는 자금과 영국의 대외 군사 자금을 활용해 이번 무기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미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은요, 이번 조치가 나토 동맹국가의 협력을 통해 무기를 신속히 제공한 사례라며 유럽의 안보 강화와 미국의 외교 안보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말이 계속 뭡니까? 우리 돈은 안 쓰겠다. 유럽의 일이니 유럽 돈을 써라 라고 하는 건데요. 어찌됐든 그런 조치를 통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약 1조 어치를, 미사일을 더 길게 쏠 수 있는 장비를 주는 거거든요. 이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거리 연장 유도 미사일은요, 서방 전투기의 공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설계된 차세대 공중발사형 원격 공격 무기라고 합니다. 발사 고도와 궤도에 따라 240km에서 450km 범위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데요. 정밀 유동 미사일로 개발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멀리 떨어져서 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촘촘한 방공 공역에 진입하지 않고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모스크바 근처까지 가서 모스크바에 대공 미사일이 없는, 대공 방어망이 없는 곳에서 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요, GPS와 관성 항법 시스템을 결합하고 있어서요, 최종 접근 단계에서 정확성을 높이는 정말 유도 장치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약 창고나 강화된 지휘센터, 레이더 시설 등 요새화된 목표를 무력화할 수 있는 고폭탄 탄두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날아가서 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의 보급망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중요한 군사시설에 타격을 줄 수 있겠죠. 다양한 전투기에 탑재가 가능한데요. 우크라이나가 서방 동맹국으로 제공받은 F-16에도 장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언제든 러시아 권역으로 날아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주지만 과연 이거를 우크라이나가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걸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나오지 않았어요. 참 무기란 게 신기한 게, 판다고 해서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또 무기입니다. 어떤 협정을 맺어서 사용하거나 제한이 걸리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보면요, 이 무기의 운영권은요, 미 국방부의 사례별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도 그만큼 이 장거리 미사일을 팔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표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완벽하게 예를 들자면 푸틴이 집을 겨냥한다 이러면 승인해주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러시아를 압박을 하면서도 러시아가 아예 협상판을 깨는 거는 바라지 않는다는 미국의 그런 속내가 드러난 무기 판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제 푸틴이 자꾸 이제 협상에서 빠지고자 하고 푸틴이 협상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초강력 제재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인데요. 트럼프 1기 시절의 부통령이었죠. 근데 이 트럼프 1기 시절에는 뭐 펜스와 트럼프의 케미가 잘 맞았습니다만 마지막에 둘의 사이가 아주 극도로 틀어졌습니다. 이건 사실은 상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기 때 선거에서 지금 재선 선거에서 트럼프가 지고 그다음에 어떤 폭도들이 미 의회를 점령했을 때 펜스가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펜스에게 명령을 내렸느냐? 대선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이 대선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의회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부통령이 상원 의원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상원에서 투표가 어떤 동수가 나거나 이러면 캐스팅 보트를 미국 부통령이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에게 패배를 인정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펜스 부통령은 그러질 않았죠. 아무리 트럼프의 말이라도 선거 결과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지만 펜스는 그걸 따르지 않고 선거 결과를 인정합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펜스가 이번에 또 펜을 들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를 했는데요. 트럼프 1기 시절에 자신들이 제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안이 빨리 통과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푸틴의 침략적 행보를 멈추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실현하려면 외교적 노력을 더해서 강력한 경제 제재가 병행돼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푸틴의 그 알래스카 정상회담은요, 첫 돌파구이자 기회라고 평가하면서도 협상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통과시키려는 게 뭐냐? 미국 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초당적 대러 제재 법안입니다. 사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과요, 리처드 블루먼설 민주당 상원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거라고 미국 상원 의원 100명 중에 85명이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서요.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안은 러시아산 에너지와 우라늄 등을 수입하는 국가에 최고 5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걸 주 내용으로 하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백악관 쪽에서 상원에 로비를 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에게 맡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이걸 실제로 부과하는 건 대통령의 재량권으로 해달라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화당 지도부는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강경했거든요. 이걸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다가 트럼프가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트럼프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통과시키지 않고 백악관의 요청에 따라 이걸 통과시키겠다고 공화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꿉니다. 그런데요, 펜스는 그래도 통과시켜야 된다. 트럼프가 이 법안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당장 서명하지 않고 그냥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만으로도 푸틴에게 명확한 경고가 되고요. 협상이 실패하거나 러시아가 기만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그때 서명해서 러시아에 치명적인 경제 제재를 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펜스는 이와 같은 전략이 단수단 위협이 아닌 실질적 외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1기 행정부 시절의 사례를 설명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시리아 북부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요, 튀르키예가 해당 지역의 쿠르드 민병대를 공격했을 때, 그다음에 펜스가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나서 제재를 가지고 협상했다는 사례를 언급합니다. 당시 미국은 튀르키예가 계속 쿠르드 척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즉각 발동할 제재 리스트를 보여줬고요. 에르도안은 결국 이 때문에 휴전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사례가 제재 위협이 외교보다 더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트럼프 1기 시절에 시리아 북부에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사실상 쿠르드 민병대가 학살을 당합니다. 쿠르드와 터키는 당숙이거든요. 사실은 쿠르드족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동에, 아니 전 세계에 국가가 없는 가장 큰 민족입니다. 약간 4천만 명 되는 쿠르드족이요.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 자치주의 수도가 아르빌입니다. 이 쿠르드족은 굉장히 탄압을 받고 있는데 터키에서도요, 가장 강한 야당 중에 하나가 이 쿠르드계였던 겁니다. 그리고 터키 입장에서는 자꾸 독립을 주장하기 때문에 눈에 가시였죠. 그렇기 때문에 쿠르드족은요, 그 시리아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미국을 대신에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믿었던 쿠르드족 민병대가요, 갑자기 미군이 철수하면서 터키가 거기 진주해서 이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고난에 빠지고 사실상 학살을 당하게 되죠. 그때 굉장히 트럼프가 많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미국의 동지와 미국을 도왔던 나라들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 있느냐, 군대를.
그 이후의 에피소드를 펜스가 소개해 주는 겁니다. 더 공격할 수도 있었고 튀르키예가 에르도안이 아예 쿠르드 민병대를 씨를 말리려고 하니까 미국이 가서 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 제재하고 이런 기업들 제재해서 터키의 아예 경제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에르도안이 결국 휴전에 동의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펜스는요, 푸틴에게도 같은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고립주의적 정책을 요구하는 행정부 내외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여해온 점을 평가하면서요,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외교 안보 리더십을 유지할 때 평화가 가까워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외교적인 문을 열었으니 의회는 제재라는 채찍을 준비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걸 보면요, 근본적인 외교 문제 접근법이나 이런 데서 펜스가 트럼프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1기 때 펜스를 통해서 각국이 해결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펜스는 그래도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방식과 그리고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펜스 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성과 같이 안드리는 식사도 하지 않는다. 일을 위해서라도 이런 펜스 룰이 있듯이 이 사람은 굉장히 강한 기독교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어떤 외교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펜스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접점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그게 굉장히 먹혔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모두 마가나 트럼프의 그냥 열렬한 지지자들만 채워 있기 때문이죠. 펜스는 어떤 글로벌적인 측면을 보고 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안보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하나의 목소리로 행동해야 된다. 상원 내 초당적 지지가 있는 만큼 트럼프와 의회가 협력한다면 러시아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압박이 러시아에 먹혀서 이게 또 휴전으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제재를 한다고 하지만 푸틴의 숨겨놓은 재산이나 푸틴 측근의 재산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더더욱 관대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푸틴이 뒤로 물러서고 하면 푸틴 개인에 대한 제재, 푸틴의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서 제재를 한다거나 하면 푸틴도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펜스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더 강하게 러시아로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협상으로 평화로 가기까지는 굉장한 진통이 있고 그 사이에 다시 또 다른 긴장 고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어떤 또 긴장 고조가 일어날지는 저희가 또 좀 잘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이 수출 통제하고 있지만요. 엔비디아의 칩도 최상위뿐만 아니라 H20 같은 중국판 칩들도 못 팔게 하잖아요, 미국이. 또 중국은 미국산 H20이나 이런 거는 미국이 팔게 해도 이거 안 돼, 받지 마. 중국 걸로 해야 돼. 보안 문제야. 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혜택을 볼까요? 예.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캠브리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매출이 4,300%나 폭등했다고 합니다. 캠브리콘이라는 게 지금은 기술이 좀 떨어져 있겠지만 자본이 쌓이고 이런 식으로 매출이 늘려가고 그리고 중국의 최고의 천재들이 들어오고 해서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 어느새 서방과 거의 같은 수준을 개발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딥시크에서도 봤잖아요. 이런 걸 보면 진짜 미중 패권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복원력이 얼마나 강한지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중국의 AI 반도체 설계 기업 캠브리콘 테크놀로지스가 올 상반기 매출을 전년 대비 4,348% 증가한 28억 8천만 위안, 약 5,601억 원으로 발표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통제되니까 캠브리콘이 설계한 칩을 중국 기업들이 사가고 있다는 거죠. 이는 전년 등기 5억 3천만 위안, 약 1,030억 원의 순손실을 냈는데요. 여기서 바로 흑자 전환을 한 겁니다. 캠브리콘의 대형 언어 모델 LLM 훈련용 자사 플랫폼은요, 엔비디아와 경쟁 가능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요. 그리고 딥시크, 알리바바의 Q1, 텐센트의 훈위안 등 중국의 주요 AI 모델에 채택되어 대응력을 입증했다고 하고요. 이 캠브리콘은 2016년 중국 과학원 산하 천재청년반 출신인 천윤지, 천텐시 형제가 설립한 팹립스 업체랍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 14억 인구에서 천재들이 뽑힌 곳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리고 이미 일찌감치 2022년 12월에 미국 상무부로부터 수출 통제 명단에 등재돼 있어서 얘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애들이야.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
라고 한 애들인데요. 그래가지고 2022년부터 어려움을 겪었지만 작년 4분기부터 실적 반등에 성공해서 같은 분기 매출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 분기 흑자까지 기록할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캠브리콘에 여전히 문제는 있다고 합니다. 이 자신들이 칩을 설계해도 생산은 TSMC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 생산이 끊길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미 자신들이 설계해 놓은 이런 기술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또 중국 내에서 만들어야 된다면 중국 내에서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생태계를 또 구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네요.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또 지점을 둔 중소기업들에게 이 수출 통제와 제재 관련 컨설팅과 관련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으로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